바다의 제국과 땅의 제왕이 충돌한 순간 고대 그리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테네가 전성기를 맡고 있던 그 시절, 델로스 동맹 소속 도시들은 아테네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부러워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전체를 아테네에게 순순히 내어줄 생각이 없는 강력한 적수가 존재했죠. 바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전사들로 이름을 떨치던 스파르타였습니다. 기원전 433년, 두 도시 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였어요. 수년간의 적대 행위가 끝난 뒤 맺어진 이 조약은 30년간 지속되기로 했습니다만 그리스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감은 날로 높아져만 갔죠.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코린트는 점점 커져가는 아테네의 영향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린트가 통제하던 여러 영토와 무역로가 아테네의 간섭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코린트의 식민지였던 코르키라 섬이 에피다무누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키라는 그리스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었어요. 위기에 몰린 에피다무누스는 즉시 모도시 코린트에 구원을 요청했고 코린트는 자신의 식민지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코르키라는 아테네에 도움을 청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당시 스파르타는 이런 작은 규모의 분쟁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지도자였던 스파르타는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코린트에게 양보하라고 압박했죠. 하지만 코르키라 주민들은 계속해서 코린트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아테네의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페리클레스를 만나서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그리스에는 주목할 만한 함대가 3개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것과 우리 것, 그리고 코린트 것 말이죠. 만약 우리가 정복당하고 함대를 빼앗긴다면 당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 연합군과 맞서야 할 겁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코르키라를 델로스 동맹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스파르타에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지도부는 순전히 방어 목적으로만 코르키라를 지원하는 조건부 협정을 체결했어요. 외부의 침략자가 공격해올 경우에만 코르키라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코린트와 메가라는 아테네에 대항하는 전쟁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테네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경제제재라고 할 수 있는 메가라 포고령을 발표했어요. 이 포고령 때문에 메가라 상인들은 더 이상 델로스 동맹 소속 항구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됐고 아테네의 아고라에서도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경제제재는 메가라의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어요. 이는 아테네 제국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라는 증거였죠. 아테네와 그 제국의 힘이 날로 확장되자 스파르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과 그들의 동맹국들이 마침내 아테네에 전쟁을 선포했어요. 스파르타와 동맹국들이 아테네 제국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 이미 양측 모두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모두 다가올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스파르타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이었죠. 그들의 군대는 그리스에서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펠로폰네소스 도시들과의 동맹을 통해 육지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육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테네도 훌륭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해군의 규모와 실력만큼은 다른 모든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가 위치한 아티카 지역으로 진군했어요. 그들이 택한 전략은 적의 영토를 침공해서 신속한 승리를 거두는 고전적인 방법이었죠. 펠로폰네소스 연합군은 아테네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장들과 시골 마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압박을 통해 항복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열린 평야에서 결전을 벌이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어요. 그곳에서라면 스파르타 군대가 숫자와 병사들의 질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그런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근교에 살던 농민들은 가축과 생산물을 모두 챙겨서 도시 안으로 피난했어요. 견고한 성벽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도시를 지키는 거대한 요새가 건설됐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피레우스의 대형 항구 도시를 연결하는 보호된 통로인 장벽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포위 공격을 당하더라도 외부에서 물자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고 주민들은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곡물로
배를 채웠죠. 부유층들은 상인들이 수입하는 온갖 종류의 상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전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빠른 항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스파르타와 동맹국들이 벌인 포위 공격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테네 해군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향하는 무역로에 해상 봉쇄를 시도했습니다. 아테네가 바다를 통해 적의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던 거죠. 스파르타와 동맹국들은 군대를 분산시키고 많은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작은 규모의 군대로 각자 도시를 방어해야 했어요. 페리클레스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이제 시간은 그의 편이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펠로폰네소스의 도시들은 본질적으로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고향으로 보내 수확을 해야 했거든요. 아테네는 더 이상 돌봐야 할 농장이 없었어요. 이미 파괴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군사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죠. 기원전 430년 페리클레스는 군대를 방어태세로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전염병이 도시 인구를 황폐화시켰거든요. 인구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테네는 극도로 밀집된 도시였기 때문에 전염병이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은 아테네의 지도자를 저승으로 데려갔고 아테네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없었어요. 페리클레스가 사망한 후 그의 주요 정적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귀족 출신인 클레온이었는데 그는 웅변술에는 뛰어났지만 전략가로서의 능력은 부족했어요. 기원전 429년 그는 시민들을 설득해서 스파르타와 동맹국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와 코린트 해군을 상대로 두 차례 주요한 해전 승리를 거뒀어요. 아테네인들이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선원으로서의 기술과 경험이 페리클레스 없는 상황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냈던 거죠. 아테네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어요. 분노한 클레오는 시민 모임에서 미틸레네의 전체 주민을 반역죄로 처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란의 지도자들만 처벌하기로 결정했고 아테네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어요. 테베의 도시는 아테네 동맹국인 플라타이아를 공격했습니다. 승리 후 테베인들은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클레오는 보복하기로 결정하고 니키아스 장군의 지휘하에 테베가 통제하는 지역으로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테베인들과 타나그라시 병사들로 구성된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그동안 데모스테네스 장군은 올파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 중 하나는 에톨리아 지역을 평정하고 동맹을 강화한 다음 테베에 대해 두 번째 전선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배로 데모스테네스는 니카이아로 군대를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무너뜨려서 이 지역 동맹국들이 아테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시 원정대 지휘관으로 파견된 데모스테네스 장군은 이번에는 페로스 에이도스 전투에서 스파르타와 동맹국들을 성공적으로 격파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아테네 동맹국인 케르키라 섬을 침공하자 아테네 지도부는 데모스테네스 휘하의 해군을 보내 섬을 해방시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폭풍 때문에 아테네 장군은 펠로폰네소스 해안의 필로스 마을 근처에 배를 대야만 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스파르타 영토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파르타 해군과 육군 모두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5척의 함선과 90명의 중장보병, 600명의 선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부대만 가지고 있었어요. 장군은 3척의 함선을 이용해 작은 요새를 건설했고 스파르타인들이 증원군을 찾기 위해 다른 함선들을 파견한 것을 알았습니다. 약 60척의 함선을 보유한 스파르타 해군이 뛰어난 장군 브라시다스의 지휘를 받아 수평선에 나타났어요.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 요새에 대해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시다스는 군대를 이끌고 해변에 상륙해서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아테네 방어선은 스파르타의 지속적인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이런 공격 중 하나에서 선봉에서 싸우고 있던 브라시다스 장군이 중상을 입고 전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아테네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 공성기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지만
아테네 함대가 데모스테네스의 구조 요청에 응답해 나타났어요. 50척의 아테네 함선이 스파르타 해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지만 해전에서 아테네의 전술이 다시 한번 우위를 점했어요. 스파르타 함대는 큰 패배를 당했고 함선의 약 3분의 1을 잃었으며 다른 여러 척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요새를 공격하던 스파르타 군대는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어요. 데모스테네스와 그의 부하들이 구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440명의 스파르타 정예 병사들이 스팍테리아 섬에서 아테네 해군에 포위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스파르타군을 굴복시키려는 전략은 수영 선수들이 아테네의 봉쇄를 뚫고 병사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테네 지도자 클레오는 스파르타군을 물리치기 위한 도전에 나서서 스파르타군과 싸우기 위해 지원군을 이끌고 섬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클레온과 데모스테네스가 섬 옆에 도착했을 때 클레온은 큰 방패와 갑옷이 없어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경보병인 궁수들과 펠타스트들을 데려왔어요.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군을 향해 진군했고 이제 양군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경보병들의 포위를 두려워해서 아테네 중장보병들을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어요. 스파르타 방지는 아테네의 투사 무기들인 화살, 표창, 투석기로 던진 돌들의 집중포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펠타스트들이 적의 팔랑크스에 접근해서 스파르타인들이 공격을 시도할 때 근거리에서 표창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표창을 썼습니다. 스파르타 지휘관이 전사했고 두 번째 지휘관도 중상을 입었어요. 스파르타인들은 고대 유적지로 후퇴해서 그곳에서 요새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희망 없이 포위당한 순간까지 계속 저항했어요. 마침내 스파르타인들은 무기를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파르타의 항복 소식은 그리스 세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어요. 440명 중 전투에서 싸운 병사들과 포로가 된 292명 중에는 가장 귀족적인 스파르타 가문의 후손 120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사건 이후 스파르타는 스파르타 포로들과 교환하여 아테네에 평화 제안을 했어요. 아테네 지도자 클레오는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모든 포로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테네는 필로스와 스팍테리아 지역에서의 전투로 스파르타를 굴욕시켰어요. 292명의 스파르타 중장보병들이 포로가 됐는데 그 중에는 가장 고귀한 스파르타 가문의 상속자들인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포착한 아테네는 제국을 확장할 준비를 했어요. 델리움의 도시는 테베에 종속되어 있었는데 아테네의 적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떠나 아테네가 이끄는 델로스 동맹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테베인들이 그런 배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테네의 도시 방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어요. 아테네는 델리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예상대로 테베와 그 군대가 파간다스 장군의 지휘하에 도시를 재정복하려 했습니다. 테베 군대는 전장에서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아테네인들을 격파했어요. 아테네의 이 패배는 펠로폰네소스의 도시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일시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포로들이 처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티카 지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트라키아에 있는 아테네 식민지 암피폴리스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브라시다스는 도시를 점령한 후 피바다를 피하고 도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항복을 요구했어요. 도시가 큰 저항 없이 스파르타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자 아테네는 브라시다스가 여러 아테네 식민지를 쉽게 정복할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필로스에서 스파르타를 물리친 후 영웅으로 여겨진 클레온의 지휘하에 군대를 보내 맞서 싸웠어요. 스파르타가 점령한 몇몇 도시를 재탈환한 후 클레온은 브라시다스 군대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암피폴리스 도시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지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브라시다스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이 증원군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클레온을 기습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은 완전히 무질서한 아테네 군대와 마주쳤습니다. 브라시다스 장군은 공격 중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테네 군대에 대한 스파르타의 압도적인 승리를 목격할 만큼은 충분히 살아남았어요. 아테네 군대는 여러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전장에서 클레온 장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는 결정적이었어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은 10년 이상 계속된 갈등이었고 양측 모두 이미 상당히 지쳐 있어서 싸움을 계속할 의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아테네 장군 니키아스와 스파르타 임시왕이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전쟁 중 정복한 모든 영토를 반환하는 것이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스파르타 포로들의 석방과 그리스 세계의 성지에 접근하는 순례자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이 협정의 조건에 포함됐어요. 이 협정은 50년간 지속될 예정이었고 니키아스 평화 조약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테베와 코린트는 그런 조약 참여를 거부했고 따라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손실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에게해에서 지배적인 세력이었던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 장군 브라시다스와 아테네 지도자 클레온이 죽은 후에도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두 도시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됐지만 이 조약은 50년간 지속될 예정이었음에도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긴장 때문에 6년 만에 깨졌습니다. 아테네 지도자 알키비아데스는 대중의 지지를 받아 스파르타를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계획했어요. 스파르타의 라이벌 도시인 아르고스가 이 새로운 동맹에 아테네와 함께 합류했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펠로폰네소스의 적들을 그들 자신의 영토에서 공격해야 했지만 스파르타 왕 아기스 2세가 군대를 동원하여 만티네이아 전투에서 아르고스와 아테네의 연합군을 격파했어요. 이 승리는 스파르타의 사기를 크게 높였고 지상전에서 군대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패권을 잡기 위한 야심찬 작전을 계속했어요. 현재 이탈리아가 위치한 마그나 그라에키아의 그리스 식민지들과 부유한 도시인 시칠리아의 시라쿠사를 정복하려 했거든요. 만약 그들이 그 지역을 성공적으로 지배한다면 펠로폰네소스의 도시들은 물자 부족에 시달렸을 것이고 아테네는 사실상 무적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대중의 지지를 받았더라도 그 계획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테네 지도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신들에게 저지른 모독죄 혐의로 지도자 알키비아데스를 둘러싼 음모가 벌어졌거든요. 그는 스파르타에서 피신처를 찾았고 그곳에서 시칠리아의 아테네 원정 계획을 폭로했습니다. 아테네가 계획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스파르타는 다가올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기리피다스 장군을 시라쿠사로 보냈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니키아스 장군의 지휘하에 대규모 군대를 보내 그 지역을 정복했어요. 초기 단계에서 아테네인들은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 몇몇 도시를 정복했습니다. 시라쿠사는 아테네인들과 맞서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결국 패배해서 도시 성벽 안에 숨었어요. 강력한 도시 국가를 포위 공격하는 동안 스파르타는 시라쿠사에 지원군을 보냈고 도시가 용병을 고용하고 동맹군을 찾을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니키아스는 도시 주변에 벽을 쌓아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라쿠사 주민들은 포위를 막기 위해 맞벽을 쌓았어요. 니키아스는 포위 공격이 실패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하며 사절을 보내 캠페인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아테네 지도자들은 지원군을 보내면 승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유명한 장군 데모스테네스와 그의 군대를 보냈어요. 그동안 시라쿠사는 동맹군을 모으는 데 성공했고 아테네는 몇 차례 패배를 견뎌야 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시 성벽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쉽게 격퇴당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을 깨달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때 패배자로 보일 가능성을 두려워했어요. 월식이 일어났는데 미신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나쁜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시라쿠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고 그렇지 않으면 동맹국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포위 공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아테네인들은 시라쿠사 항구에 정박해 있던 해군에 대한 강력한 공격에 놀랐습니다. 동맹군이 아테네 해군을 포위해서 탈출구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파괴됐어요. 육군도 해군 없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고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군대는 포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탈출로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적들에게 추격당했고 마침내 패배했어요. 사상자 수가 엄청났습니다. 7,000명이 넘는 병사가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렸어요.
니키아스와 데모스테네스 장군의 운명도 나을 게 없었고 둘 다 스파르타 장군의 명령에 따라 처형됐습니다. 시라쿠사에서 아테네 원정군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아테네에서 패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장군들은 10,000명의 병사를 잃은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30,000명의 숙련된 선원을 잃은 것은 재앙으로 여겨졌어요. 이 대패배 이후 여러 회원국이 델로스 동맹을 탈퇴했고 갈등에서 중립을 지켰던 도시들은 아테네의 취약성을 깨닫고 스파르타에 합류했습니다. 아테네는 시칠리아 원정에서 큰 패배를 당해 대부분의 육해군이 파괴됐어요. 게다가 2명의 최고 장군이 처형당했습니다. 이집트와 시칠리아에서 곡물을 공급하는 경로가 스파르타에 의해 차단됐고 여러 도시가 제국을 떠났어요. 스파르타 왕 아기스는 아테네가 통제하던 은광봉쇄를 명령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파르타는 위험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제국의 주요 부의 원천 중 하나를 차단했거든요. 아테네는 해군을 재건하고 에게해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테네 지도부는 망명 중이던 장군 알키비아데스를 다시 불러들여 해군 사령관을 맡겼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스파르타에게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고 보급로를 해방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지배권도 다시 장악했어요. 스파르타는 계속해서 육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지만 아테네가 바다에서 패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몇 년 더 지속될 테니까요. 스파르타인들은 역사적 적들에게 의존해서 페르시아인들과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페르시아인들이 아테네 해군을 격파하기 위해 재정 자원과 해군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페르시아인들은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들을 되찾아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할 수 있었습니다. 아테네 해군은 용감하게 계속 싸워 몇 가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페르시아 황금으로 자금을 조달받은 스파르타 해군이 리산더 장군의 지휘하에 아테네 해군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아테네 시는 육지와 바다에서 포위됐고 기근 때문에 아테네인들은 항복하고 항복 조건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리산더 장군은 아테네 시를 보호하던 요새들을 파괴하도록 강요했어요. 아테네 해군은 대폭 축소되어야 했고 아테네는 전쟁 배상금으로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또한 델로스 동맹은 해체됐고 아테네의 민주정부는 과두정부로 교체됐어요. 스파르타는 이제 그리스의 주요 세력이 됐습니다. 펠로폰네소스의 강력한 도시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도시는 없었거든요. 27년간의 이 대규모 충돌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위대한 문명이 서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그리스 전체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됐어요. 승자인 스파르타마저도 이 긴 전쟁으로 크게 약화되어 결국 다른 세력들에게 그리스 패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쟁은 끝났지만 이제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제국의 시대에서 다시 만나요.